자,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같이 기출분석반 공부를 할 김현입니다. 수업 내용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우리 5월 달에 할 기출분석반에 대해서 이제 안내 말씀 간단히 드리고 그다음에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기출 분석반은요, 이제 왜 우리가 하는가, 그리고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뭘 하는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프린트로 일단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프린트를 통해서 말 그대로 이제 기출을 분석을 할 건데, 대상이 되는 거는 이제 2013년부터 이제 실시가 됐던 교육학 논술, 2013년부터 이제 작년까지, 그동안에 출제되었던 교육학 논술을 추가 시험까지 이렇게 우리가 세보면 총 8편 이제 교육학 논술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기존에 이렇게 논술형으로 출제된 교육학 문제를 전부 분석을 할 거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12년까지 치러졌던 객관식 문제를 좀 분석을 할 겁니다. 객관식은 훨씬 더 양이 많아요. 우리가 이제 이 교원 임용고사가 이제 처음 실시가 된 게 1991년부터 실시가 됐는데, 그때부터 1912년까지 교육학은 계속 객관식이었거든요. 근데 그 많은 객관식 문제를 우리가 다 볼 수는 없고, 1912년 마지막 객관식을 이제 기점으로 해서 역순으로 이렇게 올라가서 대략 한 5, 6년치에 해당하는 기출 문제를 좀 분석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이제 분석을 할 건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제 기출 분석을 해야 하는가? 일단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 교육학 논술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방대한 교육학의 영역 안에서 한 4개나 5개 정도 물어보지 않습니까? 좀 이따 우리가 시험 문제를 직접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한 문제라고 하지만 그 한 문제 안에서 물어보는 주제가 한 4개에서 5개 정도를 이제 물어본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되게 이제 당황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교육학 내용은 되게 많은데 이 안에서 기껏해야 4개에서 5개 정도밖에 물어보질 않으니 도대체 이 안에서 뭘 공부를 해야 이건 뭐 거의 뭐 모래밭에서 이 바늘 찾는 거 아니냐, 이 중에서 도대체 얼마만큼 공부를 하고 뭘 공부를 해야 올해 출제되는 영역에 맞춰서 내가 공부를 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힘들어 하시고 이제 당황해 하십니다. 그런데 기출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바운더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자, 총 8번의 교육학 논술 시험이 치러졌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딱 그 한 주제만 제외하고 나머지 모든 주제는 다 어디서 출제가 됐냐면, 이미 과거의 객관식 기출에서 물어봤던 내용을 다시 물어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육학 영역이 굉장히 방대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의 좀 바운다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교육학으로 출제됐던 영역들을 어느 정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많이 이제 정리를 해놓으면 그래도 그 안에서, 그 바운다리 안에서 나오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아마 이제 공부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리고 교육학을 별로 접해보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전공이 좀 바운다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교육학은 바운다리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실 겁니다. 전공은 어쨌거나 본인이 좋아하는 영역이고, 뭐 잘했건 못했건 본인이 뭐 4년 동안 공부를 했던 영역이기 때문에 좀 낯설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바운다리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고, 상대적으로 교육학 같은 경우는 좀 낯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훨씬 더 이게 영역이 훨씬 더 많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제가 하나 이제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은,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 선배들과 제가 좀 공부를 했을 때 모두 다 공통으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선생님 처음 이 임용 준비를 할 때는 교육학이 되게 방대해 보이고 전공이 어느 정도 끝이 보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됐냐, 이제 점점 교육학이 끝이 보이고, 바운더리가 이제 생기면서 끝이 보이고, 오히려 전공이 점점점 끝이 안 보여요.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아마 공부 경험이 좀 있으신 분들은 제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전공은요, 뒤로 가면 갈수록 계속 내용이 추가가 돼요. 그래서 뭔가 전공이 이렇게 처음에는 어느 정도 하면은 내가 이렇게 정리가 될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점점 영역이 넓어지면서 그러니까 끝이 없는 그런 작업이 돼요. 그런데 반대로 교육학은 처음엔 넓어 보이지만 반드시 요 바운다리는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물론 그 요 정도라는 게 양이 만만치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정도만 하면은 내가 정리가 되겠구나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게 바로 교육학이라는 거죠. 바로 그런 바운다리를 알려주는 게 바로 기출 분석이에요. 그래서 기출을 좀 분석을 해보면 적어도 이 정도 수준의 내용은 내가 좀 알아야 되겠구나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감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부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죠. 막연하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런 출제의 어떤 범위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공부해야 될 영역을 확인하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기출 분석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어떤 측면에서 또 이 기출 분석이 필요하냐면 역시 이따가 이 문제를 보시면 알겠는데, 이 교육학 논술 문제가 이제 작년에는 좀 예외적으로 이제 디렉션이 명확하게 나오는, 그래서 누구의 입장에서 뭘 써라라는 것이 명확하게 나왔지만 작년을 제외한 재작년부터 그 이전의 과거의 문제를 보면은 상대적으로 디렉션이 그렇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냥 상황만 툭 던져놓고 당신이 스스로 이 상황을 읽어보고 나서 이 상황에 적합한 뭐 이론가라든가 개념이나 이런 것들을 본인이 좀 알아서 써봐라, 이런 식이 이제 과거의 문제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과거 여러분들 선배들은 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문제 상황을 내가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는가. 그러니까 출제자의 의도가 A라는 어떤 학자를 의도하고 문제를 냈는데 내가 B나 C나 D 학자의 근거에서 쓰면은 이건 완전히 오답 처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상황을 얼마나 정확하게 읽어내고 분석해내는가, 이게 이제 점수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는데, 근데 바로 또 그 부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바로 이 기출 분석이라는 거죠. 역시 이따가 이제 수업을 본격적으로 진행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실 수가 있는 게, 교육학 논술에서 주어진 상황이 무엇과 굉장히 유사하냐면 과거 이미 객관식에서 주어졌던 상황과 상당히 유사해요. 그러니까 다만 과거 객관식에도 객관식 시절에도 상황을 주고 다만 그때는 여기에 맞는 걸 다음 보기 중에 골라봐라 이렇게 했던 거고, 논술형은 상황을 주고 여기에 맞는 걸 직접 본인이 써봐라 이렇게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기출분석반을 통해서 가장 이제 학생들이 도움이 됩니다라고 말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었어요. 즉 기출 분석을 하기 이전에는 어떤 논술의 문제 상황을 봐도 도대체 이게 뭘 물어보는지 모르겠고, 그러니까 문제 자체가 아예 정확하게 디렉션이 주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 도대체 이게 어느 학자를 물어보는지 모르겠고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지 모르겠다, 상황을 파악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고 하셨던 분들이 기출 분석을 하고 나면 그게 좀 잡힌다, 그게 좀 보인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상황이 잡히고 보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그 어떤 학자의 개념이 됐건 그 사람의 이론이 됐건 간에 혹은 그 사람의 주장이 됐건 간에 그거를 얼마나 명확하게 이해를 했는가와 관련이 되는데, 되게 이 기출 분석을 해보면 그런 것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또한 과거에 어떤 그 학자에 대해서 문제를 낼 때는 물어본 포인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각 학자들마다 주장하는 개념이 있고 그 주장하는 개념들마다 이제 가장 그 학자를 대표하는 핵심 개념이라든가 주요 개념이 있는데, 과거의 객관식의 어떤 상황을 만들 때 그런 개념이나 그들의 주장을 중심으로 상황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을 파악을 하는 게 그런 어떤 정확한 이론의 이해에도 도움이 되고 또한 문제 상황을 파악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요 두 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그런 출제 영역과 범위를 확인한다라는 점, 두 번째 측면에서는 출제하는 어떤 포인트 그리고 어떤 상황의 분석, 판단, 분석 이런 것들에 우리가 이제 도움을 얻고자 바로 이 기출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이 기출 분석을 좀 하고 나면 그렇게 어떤 문제 상황을 읽어내는데 좀 더 자신감이 생겼다, 혹은 이제 그런 것들 좀 도움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두고 이제 5, 6월 달 기출 분석반 수업을 하고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우리 강좌에 대해서 안내 말씀을 드렸고, 보면은 앞부분에 교실에 지금 우리 이제 직강반 친구들도 있고, 영상반 친구들도 인사를 드려야죠. 제가, 내일쯤에 직접 찾아뵙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반 친구들, 그리고, 인강으로 듣는 친구들, 그리고,
저기 대구 희소에서 라이브로 듣는 친구들도 있어요. 예, 라이브 친구들도 또 제가 5, 6월 안에 한번 내려가서 만나보도록 할 테니까 그때 보도록 하고요. 지금 여기 보면은 직강도 그렇고 영상반도 그렇고 그 스터디나 첨삭을 신청하도록 이렇게 종이를 붙여놨을 거예요. 거기 보시면은 3페이지로 붙여놨는데 맨 윗부분에 이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거 좀 읽어보고 마구잡이 이렇게 신청하지 마시고 읽어보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이에는 이제 신규 처음 오신 분들, 그래서 나는 스터디도 지금 신규 오신 분들 중에 이제 스터디 하고 싶고 그다음에 첨삭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첫 번째 종이에 신청을 하시고요. 보시면 월요일 오후, 화요일 오후, 수요일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능한 시간대에 신청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종이에는 이제 기존조들, 우리 3, 4월 달에 이미 만들어진 스터디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조들이 거기다가 이제 역시 월요일 오후, 화요일 오후, 수요일 오후, 오전 오후 해가지고 본인이 본인 팀이 가능한 시간에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존 팀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충원을 원하는 팀이 있으면은 거기에 그것도 써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총 한 6명 정도 팀을 원하는데 현재 한 4명밖에 없다. 그러니까 2명 더 충원 해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충원을 원하는 팀이 있으면 그것도 거기에 요구사항 써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세 번째 종이는 뭐냐면은 스터디 말고 첨삭만 필요하신 분들. 예, 그래서 신규로 오셨건 아니면은 뭐 기존의 스터디원이건 간에 나는 이제 스터디는 이제 좀 개인 사정상 할 건 힘들 것 같고 다만 선생님한테 첨삭을 그냥 한번 받고 싶다 하는 분들은 세 번째 종이에 이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월요일 오후, 화요일 오후, 수요일 오전 오후 이런 식으로 좀 되어 있는데 또 한 번 5, 6월 달에 제가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면 수요일 오전 오후에 가능한 사람들은 수요일 오전 오후 쪽으로 해주세요. 왜냐면은 상대적으로 월요일이나 화요일 오후 같은 경우는 시간이 그다지 우리 수업 끝나고 오후에 시간이 많지가 않은데 대부분 학생들이 특징이 오는 김에 그냥 월요일날 수업 들으러 오는 김에 그날 뭐 첨삭해야지라고 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오후로 몰리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제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시간은 어느 정도 한계가 정해져 있는데 너무 많이 몰리면 이거 배치를 지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저의 목 상태를 고려를 해야 되니까, 왜냐면 월요일 그렇게 오전 수업하고 오후 또 첨삭하고, 그리고 화요일도 오전 수업하고 오후 첨삭하고 이러다 보면은, 개인적으로 저도 목을 좀 너무 많이 쓰게 돼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제가 간혹가다 한 2년에 한 번 정도 그런 증상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목을 많이 써가지고 목소리가 안 나오는 증상이 나올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주에는 수업을 못하고 막 이런 적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저한테도 이제 문제이지만 이제 여러분들에게도 그러면은 이제 진도나 이런 것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반협박입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조용조용 얘기하지만 약간 반협박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한 본인이 수요일 날 좀 시간이 되시면 수요일 날 오실 수 있고 전공이랑 크게 겹치지만 않으면 수요일 오전 오후 쪽으로 신청을 좀 많이 해주시면 상당히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단은 본인이 이제 가능한 시간 쪽에 맞춰서 신청을 해주시면 오늘 신청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오늘 오후에 제가 저걸 정리를 해서 내일 조를 쫙 짜가지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할 수 있도록 붙여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반드시 신청을 하시고 이제 원하시는 분들은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공지사항 하나 미리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오늘하고 내일은 우리가 9시 반부터 시작을 해요. 수업 시간이 9시 반부터인데 다음 주부터는 수업 시간이 9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바로 뭐냐면 다음 주부터 월요일 날 한 문제, 화요일 날 한 문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이제 나가는데 3, 4월 달까지도 똑같이 한 문제 한 문제 드렸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문제만 드리고 스터디원들끼리 각자 서로 의논해서 써보세요. 혹은 각자 그냥 집에서 써보세요. 이렇게 숙제식으로 드렸는데 이번 5월 달부터는 숙제가 아니라 그냥 당일날 아침에 와서 쓰는 겁니다. 그래서 9시부터 9시 50분까지 그날 아침에 주어진 문제 쓰고 그 다음에 10시부터 이렇게 수업을 하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아침에 9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 아침에 쓰는 거는 제가 범위를 정해드려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막연하게 뭐 문제가 나오면 나 아직 제대로 공부를 안 하고 외운 게 없는데 뭘 써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데 너무 그러실 필요 없이 제가 범위를 정해드립니다. 다음 주 월요일, 화요일 같은 경우는 이제 사철학 중심으로만 문제를 낼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교육사, 서양교육사, 교육철학 요 세 가지 영역 중심으로만 월요일 날, 화요일 날 문제가 나갑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 부분 좀 이번 주 안으로 정리를 하시면 다음 주 아침에 오셔가지고 쓰시기가 좀 수월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 미리 말씀드리는데 선생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아무리 범위를 정해줘도 아침에 와서 그냥 쓰는 건 불가능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책 보고 쓰셔도 됩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교재라든가 제 교재라든가 책 보고 쓰셔도 돼요. 왜냐면 결국 이게 아침에 쓴다고 일단은 쓰는 걸 시작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책을 펼쳐놓고 베끼건 뭐 한 거네 일단 펜을 들고 뭔가 써본다라는 이걸 시작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그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책이나 이런 걸 전혀 보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교육학 이론이 내 머릿속에 쫙 암기가 돼 있어서 그냥 문자만 보고도 줄줄줄줄 이렇게 써낼 수 있는 그런 상태까지 가기에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올해 처음 1월 달부터 공부한 초수를 기준으로 그나마 책을 좀 안 보고라도 뭐라도 잘 쓰고 못 쓰고 둘째치고 뭐라고 책을 안 본 상태에서 뭐라도 끌적거릴 수 있게 되는 게 올해 1월 시작하는 초수 기준으로 언제부터 그게 되느냐? 9월 정도 돼야 간신히 돼요. 그 이전까지는 아무리 열심히 외워도 또 쓰려면 생각이 안 나고 또 쓰려면 생각이 안 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완전한 상태는 나중에 후반부가 돼야만 어느 정도 완성이 되는 거지 지금은 그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남들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아침에 와서 써보잖아요. 그럼 왠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뭘 막 써요. 쓱쓱쓱 책을 안 보고 나만 이렇게 책을 보면서 막 소심하게 이러고 있는데 막 이렇게 씁니다. 그러면 가슴이 덜컹하면서 벌써 다른 사람들은 저 수준인데 나는 나 혼자 이게 뭐지? 막 이렇게 자괴감을 느끼시는 경우도 있는데 전혀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전혀 그러실 필요는 없고 책이라도 베끼는 식으로라도 아침에 써보세요. 저는 그거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일단 시작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그렇게라도 하면은 어쨌든 한 번이라도 더 봅니다. 그 영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은 좀 정리해서 한번 써보시려고 하고 근데 아침에 써보려니까 정리했는데도 잘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책 보고 쓰셔도 되니까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진 않으셔도 돼요. 예, 그래서 여기까지 간략하게 우리 이제 우리 공부할 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외에 기타 제가 뭐 당부 말씀드리고 싶거나 안내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은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제 연구실이 바로 요 위에 6층에 있습니다. 예, 6층에 이렇게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손 씻는 어떤 그 세면대가 있는데 바로 그 옆쪽으로 제 연구실이 있거든요. 혹시 뭐 중간에 궁금한 게 있다든가 아니면 뭐 건의할 사항이 있다든가 하면은 이제 쉬는 시간에 오셔서 저한테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약간 오늘 안내 공지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학원이 에어컨을 교체하는 공사를 하고 있는데 교체는 했는데 지금 뭔가 실외기 부분이 뭔가 아직 이렇게 주문을 했는데 그게 이렇게 적절히 수급이 안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하고 내일 에어컨 가동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최대한 이거저거 막 이렇게 틀어는 놓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더우실 거예요. 내일 아침에 오실 때는 훨씬 더 간편한 옷차림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에어컨이 작동이 되면은 이제 껴입을 게 필요하지만 아무래도 이게 같은 온도라고 해도 한 공간 안에 사람이 여럿이 있으면 이게 이제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간편하게 내일은 또 옷을 입고 오시기 바라고 오늘 수업이 그러니까 중간 쉬는 시간에 가능하면 이렇게 창가 옆에 계신 분들은 좀 이렇게 문을 좀 열어서 창문 열어서 쉬는 시간 약간 환기 같은 거 조금 해주시면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거 좀 부탁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업 내용 보도록 합시다. 오늘 프린트물 이거저거 많이 드렸는데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왜 문제들 묶어 놓은 거 있죠. 2013학년도 특수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해가지고 왜 그동안 교육학 논술 문제를 이렇게 쫙 묶어 놓은 거 있습니다. 일단 그거부터 보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제1회 교육학 논술 문제 보고 그다음에 관련된 자료와 기출 문제 자료를 통해서 보고 그다음에 다시 문제 보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하나 순서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그 문제 첫 번째 문제를 봐주시면 이게 2013학년도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특수학교 교사 임용 후보자 선정 경쟁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실제로 시행된 날짜는 2013년 6월에 시행이 됐어요. 그래서 일종의 추가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중간에 왜 2014 중등 추가, 뭐 2015 중등 추가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끔 학생들이 선생님 이거 추가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때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뽑았어야 되는데 미처 어떻게 뭐 계산 착오인지 누락인지 작년에 뽑지 못한 어떤 전공 을 그 다음 해에 이렇게 6월에 여름에 이렇게 추가 시험으로 뽑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전공을 대상으로 한 건 아니고 몇몇 전공만 대상으로 예를 들어서 뭐 그 일본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그동안 꽤 오랫동안 안 뽑았던 어떤 그런 그 전공들 중에 전년도에 정시에 같이 뽑았어야 되는데 미처 그때 뽑질 못해서 그 다음 해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2013학년도 이때 그 이전 연도에 특수교사를 더 뽑았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더 뽑질 못해서 요때 추가 시험으로 2013년 6월에 특수교사만 대상으로 이게 추가 시험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게 그때 화제가 됐던 건 뭐냐면은 바로 이게 2013년 6월에 치러진 시험이잖아요. 근데 그 교육학이 논술로 본격적으로 바뀌면서 논술로 출제된 게 2013년 12월 달 그때 그 시험에서 이제 논술형 처음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 여러분들 선배들 입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학이 계속 객관식이었다가 이제 올해 2013년 12월부터 교육학이 논술로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올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일종의 파일럿 테스트식으로 먼저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그때 보면서 앞으로 이제 12월 달에 교육학 논술도 이런 식으로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게 된 그래서 처음으로 교육학이 논술형으로 어쨌든 출제가 된 게 바로 이 2013년 특수 전공 대상으로 한 추가 시험이었어요. 다만 약간 차이는 뭐냐면 이 당시에 이거는 특수 전공만 대상으로 했던 그 추가 시험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출제와 채점을 담당한 게 교육과정평가원이 아니라 그 당시에 어디서 담당했냐면 국립특수교육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출제와 채점을 좀 담당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그때 채점한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이후에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교육학 논술을 했을 때의 어떤 방식과 채점의 방식에 비춰봐서는 약간 좀 약식으로 한 그런 것들이 좀 있긴 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당시로서는 이제 처음으로 논술 형태로 이렇게 출제가 된 그래서 그 당시 학생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시험이었죠. 자, 일단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문제가 그래서 어떻게 나왔냐면은 자, 다음은 박 교사가 담당 학급의 쌍둥이 남매인 철수와 영희의 어머니와 상담을 실시한 사례다. 박 교사가 기억에서 말했을 법한 영희의 IQ에 대한 올바른 해석의 기반을 두고 영희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기대가치 이론과 메슬로의 욕구위계 이론을 각각 활용하여 영희가 학습 동기를 잃게 된 원인과 그 해결 방안을 논하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다는 거죠. 자, 거기 대사를 봅시다. 간단하게 이제 볼 텐데 어머니가 이제 뭐라고 그러냐? 선생님, 철수와 영희의 지능검사 결과에 대해서 상의하고 싶어서 왔어요. 철수는 IQ가 130이라고 나왔는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IQ가 높지 않다고 시무룩해 있고 영희는 IQ가 99로 나왔는데 자신의 IQ가 두 자리라고 속상해하고 그래서 심지어 초등학교 때부터 늘 가지고 있던 간호사의 꿈을 포기한다면서 그동안 학교 공부는 철수보다 오히려 성실했던 애가 더 이상 공부를 안 하려고 해요. 라고 이제 엄마가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박 교사가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사실 IQ 의미에 대한 자세한 설명 없이 검사 점수만 알려주면 지금 철수나 영희처럼 IQ 의미를 오해한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물론이고 일반 어른도 IQ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는 어렵거든요. 그랬더니 자,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해줘야 할까요? 영희의 IQ가 두 자리라면 문제가 있는 건가요? 했더니 10에서 99까지가 다 두 자리인데 IQ가 두 자리라고 무조건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면은 이제 IQ는 영희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랬더니 박 교사가 뭐라 이야기를 이제 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기억에서 말했을 법한 IQ 해석에 관한 내용을 쓰라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였고, 그다음에 그렇군요. 더 높았으면 당연히 좋았겠지만 그렇게 실망한 일은 아니네요. 그럼 철수의 IQ는 어떤가요? 라고 했더니 철수의 IQ의 130은 철수의 지능검사 점수가 자기 또래 학생 중 상위 2% 정도에 해당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철수는 매우 높은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철수가 시무룩해 할 이유가 없죠. 그랬더니
그렇군요. 영희 때문에 걱정인데 잘하고 있나요? 라고 물어봤더니 신경을 더 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고사 채점했더니 영희 성적이 떨어졌네요. 이유를 알겠네요. 이렇게 지금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배점에 이제 논술의 체계와 내용이 나와 있는데 논술의 체계는 사실 이 논술의 체계는 매해 년도마다 대략 한 5점에서 4점 정도 배점이 되는데 매해 년도마다 조금씩 논술의 체계 부분의 채점 기준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의미 있는 거는 가장 최근 작년에 어떤 그 논술의 체계 채점 기준이 뭔가가 의미가 있을 텐데, 그러니까 그거는 나중에 뒤에 2018년도 보면서 그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내용 중심으로만 일단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술의 내용을 보시면 15점이었는데 IQ 해석이 이제 3점이고, 그 다음에 기대가치 이론에 따른 원인 및 해결 방안을 쓴 게 6점, 그 다음에 욕구위계 이론에 따른 원인 및 해결 방안을 쓴 게 6점, 이런 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IQ 해석은 이제 어떤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는가라는 걸 생각을 해보면 자, 자료를 보고 그냥 이야기를 합시다. 그래서 자료를 먼저 봐주세요.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고, 그 다음에 자료를 보시면은 자료 중에 2013학년도 중등 추가교육학 논술 관련 기출문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지 않나요? 2013학년도라고 되어 있는 거. 없습니까? 없어요?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런데 2013학년도 없어요? 이런. 지금, 원래 제가 이런 경우가 별로 없는데, 잠깐 5분 쉬었다 합시다. 5분 쉬었다가, 제가 자료 다시 이렇게 체크한 다음에, 저는 당연히 앞에 거 다 받으셨을 줄 알고 좀 그랬는데, 5분만 있다가 시작을 합시다. 예.